반갑습니다. 무지개항공 박쌤입니다. 이게 생방송의 묘미인가 봐요. 잘못돼서 다시 녹음을 시작을 합니다. 똑같은 멘트를 또 반복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뭐 세상이 너무 급변합니다. 또 이제 코로나 6차 대유행 얘기를 하고 일본은 7차 대유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행 자유화가 되면서 한국에서 단체로 또 일본 여행을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고, 일본은 지금 한국을 상대로 군비 7월 달에 이제 참여연 선거가 끝나면 군비 확장을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한국에 전쟁을 도발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일본에 가서 돈을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각자 생각을 해보실 문제고, 우리는 어쨌든 간 우리 같이 없는 사람들은, 물려받은 거 없는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공부나 열심히 하자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책을 다 할 거고, 9장은 이제 수면제에 관한 건데, 수면약에 빠져 범죄의 길로 해가지고 211페이지에 수면약에는 공격성, 자살, 살인 등 무서운 부작용이 잠재해 있답니다. 되게 위험한 약이고요. 수면제나 정신안정제 대부분은 벤조다이아제핀계라고 부른다. 이 계열의 약은 내성과 중독성이 강하다. 사용하다 보면 약을 늘리지 않으면 듣지 않는다. 싫어도 복용량이 늘어난다. 어느 선을 넘으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어서 대량으로 약을 단숨에 먹고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폭력이나 살인으로 치닫는다. 저혈당 증상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근데 뭐 수면제나 정신안정제만 뭐 양이 늘어나는 건 아니죠. 고혈압약이나 뭐 당뇨약 같은 경우 계속 늘어나죠. 또 216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성제는 우울증 약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생노동성 공무원이 TV에서 폭탄 발언을 했다. 정신안정제와 수면제도 내성 의존성, 중독성이 있다. 한번 사용하면 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신경정신과에서 각성제 중독 환자를 대량 생산하고 있는 셈이다. 병원에서 향정신약 대량 판매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 저도 고등학교 때 그 잠안 오는 각성제를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대학이 뭐라고.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혹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약을 먹는지 부모들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고요. 수면 유도제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랍니다. 또 되게 위험한 것들이 너무 많죠. 10장은 항우울제 때문에 자살하다. 그래서 묻지마 살인 사건의 동기가 되는 게 항우울제랍니다. 이게 참 슬픈 얘기죠. 요즘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왜 우울증을 앓을까요? 욕구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죠. 항상 불만이라는 것은 내가 꿈꾸는 삶과 현실의 그 갭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걸 조정을 잘 못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조정을 못하게 됐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 중에 일부분을 차지하는 게 그 SNS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우울증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남들은 SNS 상에 보면 남들은 너무 잘 사는 것 같지 않아요? 호캉스도 팡팡하고 수영장이 딸린 그냥 막 그런 데서도 팡팡 쓰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안 되나, 이래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제 삶의 주체적을 가지시면 됩니다. 237페이지에 자살 방지는 우울병 치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베스트셀러 항우울제 팍실의 첨부 문서 부작용란에는 자살 기도에 관한 주의 내용이 있다. 나쁜 농담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또한 부작용은 그것만이 아니다. 불안, 불면, 초조, 착란, 환각, 전율, 빠른 매, 경련, 구토, 설사, 혈액 이상, 간장장애, 신장장애 등등 다 쓰지 못할 정도로 많이 있다. 이게 우울증 약의 부작용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울증 약의 부작용으로 그냥 자살을 해버리는 거죠.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할 수도 있지만 우울증 방지하기 위해서 먹은 약 때문에도 자살할 수 있는 거예요. 환각. 그래서 나는 새다라고 하고서 뛰어내려버리게 되는 거죠. 약간 재밌네요. 또 이제 제3세대 항우울제 SSRI, 이건 60에서 70%는 무효하다. 240페이지에 신경정신과 의사도 항우울제로 우울병에 낫는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우울병에 수반하는 불안이나 침울해진 기분 등을 가볍게 하여 환자의 회복을 돕는다. 이것이 항우울제의 투여의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향정신성 병약에 따른 독의 작용으로 불안, 초조, 분노, 구역질, 휘청거림 등에 휩싸인다. 침울해진 기분을 가볍게 하기는커녕 더 심해진다. 그러므로 우울병은 좀처럼 낫지 않고 더 길어진다. 병원에서 투여하는 다양한 약에 의존하는 중독 환자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해놨어요. 네. 급하면 먹어야 돼요.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요. 치료 효과보다는
오히려 더 부작용이 더 심하다는 거죠. 또 이제 244페이지에 다재남용이라고 해놨는데 다양한 약 때문에 이제 생기는 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칵테일 효과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250페이지에는 항우울제 팍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울병 약 때문에 공격적으로 변해 살인을 저지른다. 팍실의 부작용 중에 하나라는 거죠. 투여 후에 격분하여 타인을 살해한 예가 너무 많아요. 일본에서. 우리나라는 모르겠고요. 이런 조사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는 이런 조사로 인해서 보니까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래서 뭐 560명까지 이렇게 떴네요. 2006년도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팍실 자살. 우울제 약을 먹고 자살한 얘기들이 되게 많죠. 우리나라에도 되게 뭐 유명 연예인도 우울증 약을 복용했는데 결국 자살을 하죠. 그러면 치료하기 위해서 먹었던 우울증 약을 부작용으로 자살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59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05년 12월 미국 식품의약품은 팍실을 복용한 여성이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아이를 출산할 위험은 2배다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태아에 대한 의약품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등급을 한 단계 올리도록 조정했다. 그만큼 팍실은 위험한 약이다. 근데 아마 지금도 팍실을 많이 처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울증 약이요. 뭐 어쨌든 간에 그다음 팍실에는 중독성이 있어 중단하면 현기증, 두통, 불면 등의 이탈 증상이 일어난다. 임산부가 먹으면 이탈 증상이 신생아에게도 나타난다니 두렵다. 그래서 부작용 증세에 관한 사례 보고서에도 호흡 억제, 무호흡, 떨림, 가사 등 신생아 이탈 증후라 여겨지는 증세의 예가 68건이나 확인되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또 뭐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그러죠. 그렇지만 먹어서 68명이 좀 이런 부작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더 많은 사람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그 부분도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도 혜택을 보는 인원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68명이야 하지만 그 일이 내 일이라고 한다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몇 년 전에 아주 심각해서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으로 법정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습기 사건처럼 말입니다. 우리 집에서도 가습기 썼지만 내 아이가 안 걸렸기 때문에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조건이 맞게 되면 내 아이한테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또 리탈린, 이건 향정신성 약인데요. 261페이지에 보게 되면 리탈린 사용을 경고한다. 복용자 중 25명이 사망. 마인지 신문에 2006년도에 실린 거고요. 미국 식품의약품도 권고한다. 중추신경 자극약인 리탈린을 복용하면 돌연사나 심장장애 위험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공표했다. 상품의 경고를 첨부해야 한다고 FDA는 강조한다. 리탈린의 약품명은 염산 메틸 페니데이트다. 미국에서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의 치료약으로 남용하고 있다. 아마 우리나라도 ADHD 치료약으로 이걸 쓰지 않을까 싶네요. FDA에서도 권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11장 암검진 항암제로 살해당하다. 이건 뭐 암 얘기니까 여기서 뭐 건너뛰고 무엇이 옳다라는 것은 각자가 선택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 저자가 항암제로 살해당하다를 썼던 저자이기 때문에 암에 대해서 굉장한 그 지식도 갖고 있고 반감을 되게 많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은 그냥 뭐 제목만 읽어드리면 지옥행 고속열차. 그래서 암 치료 도중 내릴 수 없다. 사실 그렇죠. 내리면 바로 곧바로 사망할 것 같이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대사기랑 항암제에 대해서 나왔는데 시타라빈이라고 이제 대사기랑 항암제인데 다른 약물과 병행하면 부작용으로 사망자 수가 7에서 10배 증가한답니다. 이건 그냥 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철저히 조사해서 한 얘기니까 거의 맞은 얘기 거예요. 그래서 뭐 암 얘기는 여기서 제가 굳이 뭐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또 플라토신이라고 하는 항암제인데 강한 세포독으로 전신의 장기가 절규한답니다. 어쨌든 간에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아는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 항암제를 사용하다가 병실에서 투여하려다가
이게 바닥에 떨어져서 깨지면 어떻게 이걸 처리하냐면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럼 방독면 쓰고 와서 처리를 했거든요. 방사선 처리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독극물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 몸에 투여되는 거니까 뭐 각자 선택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제12장에 보게 되면 대사증후군의 소가 약물 장기 투여한다 이렇게 해서 혈압 강화제, 항지혈제, 혈당 강화제, 깊은 암거래 해가지고 이제 이게 대사증후군에 대한 약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혈압 강화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297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혈압증의 경우 진단 기준은 최대 혈압이 180ml였다. 노인이 고혈압이라고 하면 180 이상이라는 의미였다. 2000년 갑자기 고혈압의 기준이 170으로 내려가더니 2004년에는 140으로 내려가고 2008년 대사증후군 건강진단 기준에서는 무려 130까지 내려갔다. 지금은 120인데요. 이걸 더 내리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마 115나 110까지 내려갈 거예요. 이게 이제 뭐 법안이 통과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쉬운 건 아닌데 어쨌든 간 내려갈 거예요. 그럼 혈압 기준이 내려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혈압 강화제를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또 이제 그 혈압 강화제 알파 블로커라고 해가지고 알파를 블로커하는 혈압 강화제인데 하이트라신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많이 먹게 되면 고령자가 이 하이트라신을 많이 먹게 되면 치매나 심장마비, 소변 흘림, 성불능이 나온답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이 좀 들으셔야 되는 문제예요. 대한민국 남자들은 어때요? 정력에 좋다고 한다면 자고 있던 개구리까지 다 끄집어내서 먹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이렇게 알파 블로커 혈압 강화제 하이트라신을 안 먹는 게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304페이지에 혈압 강화제가 가장 무서운 것은 혈액순환 장애로 마지막에는 바람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보도르 교수가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게요. 혈압이 조금 높아도 제 군대에서 만난 동기 친구인데 지금도 뭐 가끔 만납니다. 가끔 만나서 이제 밥 같이 먹고 하는데 그 친구 아버지는 굉장히 그 거인이셨어요. 그 당시에 뭐 180이 넘으신 분이니까.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혈압이 얼마였냐면 186 정도였거든요. 그런데도 80대에도 쌀 80kg 한 가마씩 번쩍번쩍 지셨거든요. 그럼 그분은 뭐 혈압으로 돌아가셨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간 혈압 강화제라고 하는 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뭐라고 했냐면 이런 거죠. 약을 먹었으면 혈압이 떨어지든지 약이 줄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약이 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의사 선생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혈압약은 혈압을 고치지 않는다. 현 상태를 유지하는 거다. 그래서 평생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많은 일반인들은 혈압약을 먹으면 혈압이 나아진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 착각에서 좀 벗어나셔야 됩니다. 309페이지에 보게 되면 오구시 교수라고 해가지고 암이나 파킨슨에 걸린다 해가지고 오구시 교수는 고혈압이 위험하다는 미신도 비판한다. 일본 고혈압 학회의 지침에서 인용하고 있는 후쿠오카현 히사야 마을 주민을 추적한 연구는 1961년에 이루어졌는데 뇌혈관의 영향이 충분하지 못했던 당시 데이터에서는 140에 90 이상의 고혈압은 뇌경색이 위험이 있다고 보고한다. 그 후 2003년도에 발표한 논문에서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혈압 레벨 180에서 110 이상부터라고 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140에 90이면 위험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2003년 발표된 논문에서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높아지는 그 혈압 레벨은 180에 110ml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140 넘으면 뭐라고 해요? 위험하니까 혈압약을 처방을 받죠. 140이 경계선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넘어가면 뭐 145, 180, 146, 7 이 정도 되면 안 먹어도 되는데 경계선이니까 만약을 위해서 뭐 그럼 본인이 선택하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겁나서 안 먹을 수가 없죠. 그런데 위험 레벨은 180에서 110ml랍니다. 이거는 뭐 오구시 교수가 심혈관 쪽의 의사일 거예요.
또 콜레스테롤 억제제, 뭐 콜레스테롤 억제제 같은 경우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제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지 마라 해가지고 5번에 걸쳐서 자세히 풀어드렸거든요. 콜레스테롤은 굉장히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포막, 특히 뇌세포막의 60%를 차지하는 게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또 콜레스테롤이 부족하게 되면 정자도 생성이 안 돼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굳이 안 드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간에 각자 선택하십시오. 이건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315페이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콜레스테롤도 혈당 같은 생명 에너지원이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생체가 필요한데 약의 도구로 부자연스럽게 낮추면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심지어 튼튼한 젊은이가 콜레스테롤 억제제로 근육이 녹아 휠체어 생활을 하거나 노인이 노안으로 들어눕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희생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콜레스테롤 약을 먹게 되면 젊은이 중에서도 근육이 녹아서 휠체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나이 먹은 분들이 저희 선배 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저희 친구들도 가장 무서워하는 게 질병 중에 뭔지 아세요? 암도 아니에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치매예요. 치매를 가장 무서워하는데 콜레스테롤 약을 많이 먹게 되면 치매 위험이 콜레스테롤이 많이 먹게 되면 치매 이거는 잘못된 얘기고요. 콜레스테롤이 부족하게 되면 치매에 잘 걸립니다. 콜레스테롤이 부족하게 되면 뇌세포막이 건강하지 않아서 치매에 잘 걸립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콜레스테롤도 혈당과 같은 생명 에너지원이다라고 아예 문구가 딱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입니다. 그걸 자꾸 줄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아시고 싶으면 제 동영상 중에 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지 마라 그거를 한번 정도 이렇게 한번 다시 보시는 것도 들어보시는 것도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또 여기서도 또 혈당 강화제 얘기들이 또 나오는데 자 이제 322페이지에 보게 되면 저혈당증이란 혈당치가 극단적으로 내려간 상태를 말한다. 증상은 불안감, 허기, 두근거림, 안색, 창백, 빠른 맥, 땀, 떨림, 두통, 시력 감퇴, 복시. 복시는 사물이 이중으로 보이는 걸 복시라고 합니다. 경련, 혼수다.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 이상한 행동은 충동적인 폭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혈당증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게 이게 이제 당뇨로 가는 전초 증상인데 저혈당증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일본에서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례인데 청소년이 콜라를 너무너무 많이 먹고 탄산음료를 너무너무 많이 먹고 저혈당증에 빠져가지고 알루미늄 야구바따로 할머니와 엄마를 죽인 사건이 있었죠. 굉장히 크게 일본에서 사회 문제가 됐고 그 이후부터 일본의 학교 내 탄산음료 자판기가 없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아마 일본 젊은이들이 폐기도 없어져서 그러지도 못할 건데 예전에 저희가 이렇게 학교 다닐 때는 일본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수업 시간에 구타를 하거나 막 해가지고 굉장히 사회 문제가 많이 됐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자판기가 싹 사라지기 시작을 했던 계기가 됐던 문제들이 이 저혈당인데 저혈당이 빨리 오는 이유는 달달한 설탕이 많이 들은 걸 많이 먹게 되면 저혈당이 빨리 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많은 이런 생각들을 해요. 나는 설탕을 잘 안 먹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숨겨져 있는 설탕을 너무 많이 먹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사실 숨겨져 있는 설탕을 발견 못하는 게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게 우유죠. 흰 우유에 무슨 설탕이 들어갔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뒤에 성분표를 보세요. 탄수화물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우유에 왜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어야 될까요? 흰 우유 제일 작은 게 각설탕 7개 반이 들어갑니다. 근데 안 달죠. 왜 그럴까요? 그건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저혈당에 빠지게 되면 아까 각성제하고 비슷하게 저혈당 증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고를 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반항적인 게 아니고요.
설탕을 많이 먹어서 이런 증상이 오는 거예요. 어떤 거요? 두근거림, 불안감, 떨림, 경련, 혼수. 그래서 막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른들한테 개기는 거죠. 물론 이제 중2들은 호르몬 때문에 이제 과격하긴 해지긴 하지만,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꼰대, 라떼 이런 얘기들이 아니고 정말 담배를 피고 하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선생님의 그 학주라고 했죠. 학생주임 선생님한테 걸리면요, 빠따를 몇 대를 때려도 꼼짝 않고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다니까요. 지금은 안 그래요. 어느 영화에서 살짝 그걸 조금 몇 분을 봤던 것 같은데, 그 마동석 씨인가가 이렇게 선생님으로 나오는데 학교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여학생 애들이 담배 피는 거죠. 그래도 뭐라고 안 해요. 그냥 야 임마 학교에서 담배 피면 어떻게 이러고 마는 거죠. 저희 때는 죽습니다. 죽어. 담배 피다가 걸리면. 그만큼 세상도 바뀐 거지만 그만큼 아이들이 과격해지는 거죠. 왜? 저혈당증도 있고 각성제도 많이 먹고. 각성제는 꼭 이 약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각성제 종류의 약으로 하는 게 위험하다는 거지. 각성제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커피요. 카페인. 그럼 커피에만 카페인이 들어있나요? 아니죠. 이온 음료에 카페인 들어있죠. 학생들이 제일 많이 마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13장은 아토피약 때문에 심해진다. 그래서 아토피 무좀 바를수록 심해지는 희비극 이런 이제 제목이 있는데 327페이지에 보게 되면 사이클로 스포린, 그래서 아토피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장약, 혈압 강화제, 약물 장기 투여, 지옥으로 끌어들인답니다. 어쨌든 간에 아토피라고 하는 것은 이걸 굳이 약을 먹고 스테로이드를 발라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제 경험상으로는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 대부분을 보게 되면 식단이 되게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나 초콜릿이라고 먹는 그런 초콜릿이 아닌 가공 초콜릿들을 많이 먹는 아이들이 아토피에 되게 많이 걸리고요. 또 육류를 많이 먹는 아이들이 아토피에 많이 걸려요. 그런 식단들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내 단백질과 내 단백질이 아닌 단백질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 아이들은 아토피나 천식이나 비염을 많이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모든 게 그런 건 아니고 환경 문제도 많고 호르몬 문제도 상당히 많긴 하지만 90%는 먹거리에서 찾아봐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굉장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의 주식은 삼각김밥과 컵라면이었어요. 근데 정말 그 사진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지 보여드리게 되면 정말 영화에나 나올 만큼 그 정도로 뒤덮어 있어요. 아토피로.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 식단만 바꾸고도 굉장히 좋아지는 사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329페이지에 아토피 치료에서 이상한 점은 의사가 식사 지도와 생활 지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토피의 가장 큰 원인은 설탕, 고기, 기름, 우유, 과식 등의 편식이다. 추가 원인으로는 유독 화학물질로 인한 세집증후군과 반복되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교감신경의 긴장 등이 있다. 결국 먹거리나 환경 문제인 거예요. 이걸 약을 바른다고 해결이 될까요? 계속 그냥 똑같은 걸 먹으면서 약 먹는다고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또 이제 무좀 치료약도 나왔는데 약과 무좀약의 악순환이라는 얘기인데 결국 무좀도 면역력 저하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또 336페이지에 보게 되면 저만용 안약 얘기가 나와요. 이건 정말 저도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저만용 안약 있잖아요. 요즘 현대인들이 눈이 뻑뻑하니까 인공 눈물이라고 해가지고 넣는 그게 다 안약 종류 계열인데 8가지 화학물질 때문에 그 저만용 안약 인공 눈물이 8가지 화학물질로 만들어진답니다. 그래서
가려움이나 충혈, 복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 14장 변비약 때문에 만성 변비. 변비약을 먹으면 변비가 생깁니다. 그래서 344페이지에 변비약에 대해서 나왔는데 작은 제목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설사약에 의지하지 마라 현미에 의지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현대인들이 백미만 먹다 보니까 현미를 잘 안 먹죠. 현미를 잘 안 먹으면서 뭐라 그래요? 거칠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거친 게 아니죠. 백미만 먹다 보니까 거칠게 느껴지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비는 사실 현미와 김치 많이 먹고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이 개선되는 질병 중에 하나예요. 굳이 그렇게 뭐 꼭 변비약을 안 먹으시는 게 좋아요. 정 힘들 때는 뭘 하시면 좋냐면 관장을 한 번씩 해주시면 돼요. 커피 관장 이런 거는 부작용도 없고 이게 의존성도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걸로 하셔야지 변비약을 오랫동안 드시게 되면 장이 이제 연도운종 자체를 안 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또 이제 347페이지에 보게 되면 치질 외용약 그래갖고 치질에 먹는 약들을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치질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식이섬유 부족이에요. 식이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압력을 받아서 슬키고 변이 잘 안 나가다 보니까 민감한 항문 부위가 슬키고 하다 보니까 거기 또 균에 의해서 변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해서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식이섬유를 많이 먹게 되면 그런 일들이 안 생겨요. 물론 식이섬유 많이 드시고 물 안 드시면 찢어져요. 똑같아요. 식이섬유 드시면서 물도 많이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연약한 부위에 상처가 자꾸 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어때요? 아이들 병 못 보게 되면 막 울고 불고 난리 나죠. 표현은 제대로 못해도. 그래서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손가락 집어넣어서 빼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은 개선시킬 수 있는 거는 식이섬유를 많이 먹이고 물 충분히 먹이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뭐 351페이지 이제 배뇨 개선제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간 이런 것들을 안 드시는 게 좋고 현미로 대체하는 게 가장 훌륭한 방법입니다. 또 이제 356페이지에 비아그라 얘기가 나오네요. 비아그라 정력 증강제라고 하는데 사실은 정력 증강제는 아니고요. 발기를 유지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먹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부작용 사례들을 보니까 24시간 수그러들질 않아서 아주 고통 속에 빠져 있던 사람도 있고요. 두통 때문에 아주 머리가 깨지는 사람도 있고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약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작용으로 이게 발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이 아주 히트를 친 약 중에 하나인 건데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력은 타고나는 거예요. 정력은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뭘 한다고 해서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그건 선천적인 거고요. 늘어나는 건 시간과 그런 거죠. 조절 능력이 늘어나는 거지 정력 자체가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세요. 운동을. 15장은 이제 약물 장기 투여해서 자연요법으로 해서 동물 남용 이제 더 이상은 속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물을 오래 먹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61페이지에 보게 되면 요즘의 약물 장기 투여는 이미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다라고 해놨어요.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약은 사실 일시적으로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뇌혈관 쪽에 너무나 이 혈전이 많다든지 그러면 빨리 병원 가서 혈전용제 드셔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급할 땐 약을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동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고혈압이 난 어제까지 정상 오늘부터 고혈압 이런 거 없거든요. 만성질환이거든요. 서서히 몸을 그렇게 침범했기 때문에 약을 먹는다고 한순간에 낫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서서히 고쳐 나가셔야 돼요. 식단부터 개선하면서.
그래서 364페이지에 뭐 의사가 판매원, 이게 약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밑에 작은 제목으로 젊은이는 마약 중독자, 노인은 약물 기인성 증후군. 이제 뭐 전부 아까 각성제나 이런 것들, 카페인이나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저희 나라도 그렇죠. 어르신들 보시게 되면 병원 쇼핑을 하고 다니시잖아요. 아침 10시에 이 병원, 11시에 저 병원, 또 12시에 저 병원 갔다 점심 드시고 1시에 저 병원. 그래서 오후쯤에 되면 하얀 봉다리에 약을 한가득씩 들고 다니세요. 좀 슬퍼요, 그죠? 약의 5가지 해악. 그래서 369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 급성병을 만성병으로 만든다. 만성병을 악화시킨다. 세 번째가 부작용으로 약물을 장기 투여한다. 네 번째가 약물 내성으로 양이 늘어난다. 다섯 번째, 약물 중독으로 폐인이 된다. 이게 이제 약의 5가지 해악이라고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또 뒤에는 이제 암 얘기는 제가 뭐 얘기를 안 하고 뭐 대체요법도 뭐 굳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 382페이지에 소식 장수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저는 그게 정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릴 때에는 대부분 병이 생기는 이유가 못 먹어서 걸리는 병들, 면역력이 저하돼서 환경이 좀 안 좋아서 생기는 병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너무 많이들 먹어서 생기는 병이에요. 그래서 소식을 하게 되면 모든 쪽이 건강이나 또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어차피 며칠 전에 대학 친구들을 몇 년 만에 만나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 걱정들 하지 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한 판을 더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뭐 그게 거짓 진실일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뭐 이거 약을 이 책을 해드렸다고 해서 이 책이 모든 게 진리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런 부작용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약을 선택할 때 조금 더 신중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지금 드시는 약도 한번 재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